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15억이라는 천문학적 빚만 남겨놓고 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게다가 유일한 유산이라는 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공장 하나뿐이라면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폐공장에서 발견한 진실은 정말 상상도 못한 것이었어요. 제 이름은 김순옥, 52세입니다. 20년 전 남편이 사라진 후 홀로 내 자녀를 키워온 평범한 아줌마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 가족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해 드릴게요. 남편 서명수는 20년 전 사업 실패로 집을 떠났고 그 후 소식이 끊어졌어요. 첫째 아들 정훈이는 30살로 대기업 과장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왔어요.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강하지만 때로는 너무 냉정하기도 해요. 둘째 아들 정민이는 28살 공무원입니다. 성격이 신중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라고 끝까지 믿었던 아이죠. 셋째 아들 정우는 25살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자유분방하고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내딸 정아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가장 적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궁금해하는 성격이에요.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들을 불렀어요. 아빠가 나타났어라고 말이죠. 20년 전 그 일을 이야기하려면 참 복잡해요. 남편 서명수는 원래 작은 제조업을 했어요. 플라스틱 용기나 포장재 같은 걸 만드는 사업이었죠. 처음엔 사업이 괜찮았어요. 저희 가족이 작은 단독주택에 살았고 남편은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곤 했어요. 그때 정훈이가 10살, 정민이가 8살, 정우가 5살, 그리고 정아가 2살이었죠. 그 사람이 정말 가족을 사랑했어요. 주말에는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다녔고 특히 정아를 무척 귀여워했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죠. 그런데 1997년 IMF 여파로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늘어났죠. 남편은 그때부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사람이 그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지? 집 대출은 어떻게 갚지? 하면서 밤새 끙끙 앓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거래처 하나가 큰 돈을 떼먹고 도망가면서 연쇄 부도가 났던 거죠.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때를 저는 이렇게 기억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 여보야.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면서 울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남편은 빚을 갚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집도 팔고 가전제품도 팔고. 하지만 빚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집을 나간 채 돌아오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말이에요. 아이들을 부탁한다. 내가 있으면 더 큰 피해만 줄 것 같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4명의 아이를 혼자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정훈이가 저에게 엄마, 내가 아빠 대신 가족을 지킬게라고 말했어요. 겨우 10살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20년 만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왔다는 거예요.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쓰러졌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대체 어떻게 살아왔던 걸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20년 전 기억 속의 남편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많이 야위고 늙었더라고요. 중환자실 앞에서 저희 가족은 정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정훈이는 2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시다가 이제 와서 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정민이는 그래도 아빠잖아요. 우리 아빠라고요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호는 지금 와서 뭐하러 나타난 거야 라고 화를 냈고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계속 울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났어 라고 하면서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저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유감입니다. 서명수 씨께서 방금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오열했어요. 여보, 이럴 수가. 20년 만에 만난 남편을 다시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에게 남편이 마지막에 남기신 물건들을 전해주셨어요. 낡은 지갑, 열쇠 몇 개, 그리고 너덜너덜한 종이 한 장이었어요. 그 종이에는 미안하다,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공장을 꼭 봐달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던 거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저희는 현실을 직면해야 했어요. 소박한 아파트 거실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정훈이가 서류를 탁자에 던지며 말했어요. 빚이 15억이야. 15억. 저희는 모두 말을 잃었어요. 15억이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어요. 저는 뭐라고? 라고 되물었고, 정민이는 형, 장난치는 거 아니죠?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훈이는 진지했어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은행 대출 8억, 사채 7억, 다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자만 월 200만 원씩.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긴 빚이라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무얼 하며 살아왔던 걸까요? 저는 그때 남편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집을 떠날 때는 우리 때문에 미안해했어. 자신 때문에 가족이 고생한다고. 정훈이가, 엄마, 그런데 아빠가 왜 또 이렇게 큰 빚을 지셨을까요? 20년 동안 뭘 하고 사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그 사람이 마지막에 병원에서 계속 중얼거렸는데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고, 실패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정민이가, 아빠가 우리한테 뭔가를 증명하려고 했던 걸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아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훈이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꺼내놨어요. 나는 기억해. 아빠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정훈아, 내가 이제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아빠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정민이도 저도 기억나요. 아빠가 가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정민아, 너는 마음이 따뜻하구나. 그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우는 난 별로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아빠가 항상 바빴던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떠날 때 정말 힘들어 하시는 걸 봤어. 저는 정아에게 얘기해 줬어요. 정아야,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너를 정말 예뻐했어. 밤에 일해서 돌아와서도 너를 안아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너를 보면서 눈물 흘렸어. 정아는 아빠 기억도 없을 거야 라고. 그게 가장 속상하다고. 저희는 모두 눈물이 났어요. 각자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달랐지만 모두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거죠. 저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사람이 20년 전에 떠날 때도 빚 때문이었는데 또 빚을 도대체 뭐라고 산 거야? 정호가 화를 내며 우리가 왜 아빠 빚을 져야 하는데 상속 포기하면 되잖아 라고 했어요. 정훈이가 설명했어요. 상속 포기하면 되지만 그럼 아빠 재산도 다 포기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정아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빠 재산이 뭐가 있는데요? 20년 동안 집도 없이 사셨던 것 같은데. 정훈이가 이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정말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정훈이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화성시에 있는 공장 하나. 2003년에 아빠가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정민이가 공장? 그게 얼마나 가는데? 라고 물었고 정훈이는 부동산 중개사한테 대충 물어보니까 기껏해야 2에서 3억 정도래. 그것도 팔리면 다행이고라고 답했어요. 저는 절망하며 그럼 빚도 못 갚잖아. 12억이나 모자라는데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화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잠깐, 아빠가 왜 2003년에 갑자기 그 공장을 샀을까요? 그때가 사업 완전히 망했을 때잖아요. 정호는 그때 미쳐서 그런 거 아니야? 투자랍시고 별짓을 다 했으니까 라고 했지만 정민이는 정화 의견에 동의했어요. 맞아, 이상해. 아빠가 그때 마지막 남은 돈으로 왜 하필 화성시 공장을, 게다가 플라스틱 공장이라니. 정훈이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어쨌든 선택해야 해요. 상속 포기하거나 아니면 15억 빚을 떠안 거나. 솔직히 2에서 3억짜리 공장 하나로는 어림도 없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15억이라는 거대한 빚 앞에서 저희는 모두 막막했어요. 그때 저는 남편에 대한 기억을 더 들려줬어요. 그 사람이 병원에서 마지막에 정말 이상했어. 열이 심하게 나면서 계속 중얼거렸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정민이가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하더라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해할 거야 라고 하고 아이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궁금했거든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공장을 봐야 한다고 계속 하더라고. 정말 간절하게. 마치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정훈이가 엄마,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고 물었어요. 저는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에 내 손을 꽉 잡고 말하더라고. 여보야,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공장을 꼭 봐달라고. 거기에 답이 있다고. 아이들은 모두 소름이 돋았나 봐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을 거예요. 정민이가 답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빠가 뭔가 숨겨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했어요. 저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상한 게 그 사람이 20년 전에 떠날 때도 그 공장 얘기를 했어. 그때는 언젠가 아이들이 이해할 날이 올 거야 라고 했어. 정호가 엄마, 그냥 아픈 사람 헛소리 아니에요? 20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던 사람이 뭔 답을 남겨놨겠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사람 눈빛이 달랐어. 정말 간절했어.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말을 하려고 했어. 그리고 저는 잠시 멈추더니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이 20년 전에 떠날 때 나한테 말했어.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정훈이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아빠가 뭔가 계획이 있으셨던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때는 그냥 변명으로 들렸어.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의 핑계로만 들렸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민이가 지금 생각해보니 어떠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 공장을 사는 것도 우리를 떠나는 것도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정화가 점점 확신을 갖는 것 같았어요. 오빠들,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20년 전에 사업 완전히 망했을 때 마지막 남은 돈으로 그 공장을 샀잖아요. 그리고 20년 후에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정화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 공장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훈이는 왜? 어차피 헐값에 팔아야 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정화는 확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아빠가 마지막에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민이가, 그럼 정말 그 공장에 뭔가 있다는 뜻일까요? 혹시 아빠가 뭔가 숨겨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했어요. 저는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또 말했어. 내가 실패한 아빠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아이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할 날이 올 거야 라고. 저희는 모두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저희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다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밤새 각자 생각해본 결과를 말하는 시간이었어요. 정훈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봤는데 엄마 말씀을 들어보니 아빠가 정말 뭔가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 일단 그 공장 가서 확인해보자. 정호는 여전히 반대했어요. 형들도 이제 미친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상속 포기하자. 15억 빚을 우리가 왜 져야 해? 하지만 정민이는 아니야. 정우야, 어제 엄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뭔가 있을 것 같아. 아빠가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확인은 해봐야지라고 지지했어요. 정아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제가 먼저 가볼게요. 어차피 방학이고 시간도 있으니까 혼자 가서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정훈이는 혼자 가면 안 되지. 20년 동안 방치된 공장이 위험할 수도 있고 내가 같이 가자라고 했어요. 저도 나도 갈래.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뭘 남겼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라고 했어요. 정민이는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요. 주말에 시간 내서 가족 모두가 함께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했어요. 정호는 끝까지 정말 시간 낭비인데 20년 동안 방치된 공장에서 뭐가 나오겠어? 그냥 썩은 기계들 뿐일 텐데 라고 했어요. 정아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오빠, 만약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포기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20년 동안 우리 곁에 없었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간절하게 말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마지막 부탁은 들어줘야 하지 않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정말 저희를 위해 뭔가를 준비해 두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폐공장일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폐공장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리고 남편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은. 남편이 정말 우리에게 남긴 게 15억 빚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폐공장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과연 20년 전 남편의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저희가 발견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저희 가족이 직접 그 폐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한 것이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이 남긴 폐공장을 보기 위해 화성시로 향했어요. 그날 아침 분위기는 정말 복잡했어요. 정훈이가 운전하고 제가 조수석에 앉았어요. 뒷좌석에는 정민이와 정호, 그리고 정아가 앉았어요. 차에서 나오기 전 저희는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뭘 발견하든 냉정하게 판단하자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차 안 분위기는 각자 다른 기대와 걱정으로 무거웠어요. 정훈이는 그래도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실망만 클 수도 있어라고 했어요. 정민이는 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라고 했고, 정우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20년 전에 이 길을 지나갔을 텐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 아버지가 20년 전에 이 길을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을 거예요. 가족을 떠나는 죄책감?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1시간 정도 달려서 화성시에 도착했어요.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들이 사라지고 공장들과 창고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니 점점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갔어요. 주변에는 다른 공장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문을 닫은 것 같았어요. 정훈이가 여기가 맞나? 정말 외진 곳이네라고 했어요. 정민이도 20년 전에는 더 황량했을 텐데 아빠가 왜 여기에 공장을 샀을까요? 라고 의문을 표했어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안내했어요. 저희는 모두 차에서 내려서 그 공장을 바라봤어요. 첫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공장은 정말 초라했어요. 주변의 다른 공장들도 오래되긴 했지만 저희 남편 공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낡고 방치된 모습이었어요. 붉은 벽돌로 된 2층 건물이었는데 20년 동안 관리가 안 되어서 벽면에는 덩굴이 뒤덮여 있었어요.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거나 보드로 막혀 있었고 지붕 일부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게 정말 그 공장이야? 너무 낡았잖아. 이런 걸 왜 샀을까? 정우는 봐요. 이딴 게 뭐가 나오겠어요. 그냥 철거비만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정아는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건물이 낡기는 했지만 구조 자체는 튼튼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부지가 생각보다 넓었어요. 입구에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대한플라스틱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거의 지워져서 자세히 봐야 읽을 수 있었어요. 정훈이가 우선 안으로 들어가 보자. 겉모습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어라고 했어요. 문에는 큰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20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저는 가방에서 남편이 남긴 열쇠들을 꺼냈어요. 이 중에 맞는 게 있을까? 몇 개의 열쇠를 시도해 본 결과 3번째 열쇠가 맞았어요. 정훈이가 열쇠를 돌리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먼지 냄새와 함께 묵은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20년 동안 닫혀있던 공간의 냄새였죠. 저희는 모두 코를 막았어요. 정민이가 정말 20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온 것 같네요. 이 냄새라고 했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적응하면서 공장 내부를 둘러봤어요. 공장 안은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던 기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20년 전 그대로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훈이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주변을 비춰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먼지는 많이 쌓여 있었지만 기계들이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어요. 이상하네. 기계들이 녹슬거나 심하게 손상된 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정민이가 말했어요. 정호가 그래봤자 20년 된 기계들인데 지금 쓸 수 있겠어? 라고 했지만 정아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공장을 자세히 둘러보니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다른 폐공장들과 달리 도난이나 파손의 흔적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관리를 해온 것 같았어요. 저는 이상해. 20년 동안 방치됐다면 이것저것 없어지거나 부서져야 하는데 라고 말했어요. 정아가 공장 한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발견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책상과 의자가 있었어요. 엄마, 여기 사무실이 있어요. 정아가 부르자 모두 달려갔어요. 사무실 안은 공장보다 더 신기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2003년 달력이었죠. 정훈이가 와, 정말 20년 전 그대로네라고 했어요. 마치 타임캡슐 같았어요.
정아가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을 뒤져봤어요. 대부분 플라스틱 제품, 주문서나 거래명세서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2003년도 지도였어요. 그것도 이 주변 지역만 자세히 나온 지도였어요. 엄마, 이거 좀 봐요. 정아가 지도를 펼쳐 보이자 모두 모여들었어요. 지도에는 빨간 펜으로 여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 공장을 중심으로 반경 5km 안의 땅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빨간 동그라미와 별표, 그리고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정민이가, 이건 아빠가 그린 것 같은데, 뭘 표시한 걸까요? 라고 했어요. 저는 지도를 자세히 보다가, 이거, 라고 하며 지도 한쪽을 가리켰어요. 제가 가리킨 곳은 지도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메모였어요. 2030년 신도시 계획 반드시 확인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희는 모두 얼굴을 마주 봤어요. 2030년 신도시 계획이라니 2003년에 남편이 이미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정호가 설마 아빠가 미래를 내다본 건 아니지.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정아는 뭔가 더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을 더디져 보니 작은 서류함이 있었어요. 잠겨 있지 않았고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서류함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신문 스크랩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모두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기사들이었어요. 정은이가 와, 아빠가 이런 걸 다 모아놨네라고 하며 신문 스크랩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한 기사였어요. 정부,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화성시 일대 포함이라는 제목의 2004년 기사였어요. 정민이가 잠깐, 이거 진짜야? 2004년에 벌써 화성시 개발 계획이 나왔다고? 라고 놀라며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기사 옆에 남편이 직접 쓴 메모였어요. 현재 땅값 평당 30만 원. 개발 후 예상 가격 평당 500만 원 이상. 최소 15배 상승 예상.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이런 계산을 했던 거야? 이걸 보니까 진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정아가 더 많은 서류들을 뒤져봤어요. 그 중에는 부동산 관련 책들에서 오려낸 것 같은 글들도 있었어요. 장기 투자의 원칙, 개발 예정 지역 판별법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정은이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현재 이 지역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우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여기 평당 시세가 지금 480만 원이야. 아빠, 계산이 거의 맞네. 저희는 모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남편이 20년 전에 예측한 가격과 현재 시세가 거의 일치했던 거예요. 정민이가 그럼 아빠가 정말 20년 후를 내다보고 이 공장을 사신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정말 신도시 개발 지역에 들어가는 거야? 정은이가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몇 분 후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발견했어요. 엄마, 여기 지하철 연장선 공사가 내년에 시작된대요. 그리고 이 일대가 2026년 신도시 개발 확정 지역이래요. 순간 공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혹시 남편이 남긴 이 폐공장이 정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호가 잠깐, 그럼 이 공장이 지금 얼마나 가는 건데?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정아가 서류함 맨 아래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문서는 이 공장 부지의 정확한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부지 면적이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3,000평. 정은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000평 곱하기 480만 원. 144억? 저희는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44억이라니. 남편이 남긴 15억 빚을 갚고도
129억이 남는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정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니 뭔가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더 자세히 보니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소유권은 분명히 남편 명이었지만 뭔가 복잡한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었어요. 정은이가 이건 뭐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근저당권이 12억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럼 실제로는 144억에서 12억을 빼야 하는 거 아니야? 정민이가 그래도 130억이 넘잖아요. 여전히 엄청난 금액이에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이런 복잡한 권리관계를 왜 설정해 놓았을까요? 저는 그런데 이게 정말 확실한 거야? 혹시 우리가 잘못 계산한 건 아닐까?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호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개발이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일 뿐이잖아 라고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그때 정훈이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서류 한 맨 아래에 봉투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봉투 겉면에는 아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희는 모두 숨을 죽이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남편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계속 읽어보니 남편이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이 공장은 시작일 뿐이야. 진짜 비밀은 다른 곳에 있어. 2층 사무실의 금고를 찾아봐. 저희는 모두 서로를 바라봤어요. 2층 사무실. 금고? 아직 찾아보지 못한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저희는 1층만 둘러봤었어요. 2층에 뭔가 더 있다는 뜻이었죠. 정훈이가 2층으로 올라가 보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공장 안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돌아가고 다음에 더 자세히 탐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정말 저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저희 가족의 인생을 바꿀 만큼 큰 것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희는 모두 조용했어요.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2층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남편이 말한 진짜 비밀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144억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인가요?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다시 공장을 찾아가 2층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공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정말 잠들 수 없었어요. 144억이라는 돈과 남편의 편지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어제 발견한 것들에 대해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정훈이가 노트북을 켜고 어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선 확실한 건 이거야. 아빠가 20년 전에 정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 정민이는 맞아요. 그 신문 스크랩들이랑 메모들을 보면 아빠가 정말 많은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144억이 정말 확실한 거야? 혹시 우리가 착각한 건 아니야? 저는 그것보다 2층에 뭐가 있을까가 더 궁금해. 그 사람이 편지에서 진짜 비밀은 다른 곳에 있다고 했잖아 라고 했어요. 정아가 오늘 다시 가봐야 해요. 2층 사무실이랑 금고를 찾아봐야겠어요 라고 했어요. 정은이가 그런데 만약 정말 그 돈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144억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 아이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정호가
일단 그 돈이 확실하다면 15억 빚 갚고 나머지는 우리끼리 나누면 되잖아라고 했어요. 정민이는 그런데 어떻게 나누지? 똑같이 나누는 거야? 라고 물었고 정훈이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2층부터 확인해 보자라고 했어요. 저는 애들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아직 확실한 게 아니잖아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그 돈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그날 저희는 다시 공장으로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조금씩 각자의 이익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다시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어제보다 더 체계적으로 탐색하기로 했어요. 플래시라이트도 준비했고 2층으로 올라갈 준비도 했어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찾는 게 첫 번째 과제였어요. 공장 안을 자세히 둘러보니 한쪽 구석에 계단이 있었어요. 하지만 계단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방치되어서 일부 계단이 삐걱거렸고 난간도 불안정했어요. 정은이가 먼저 올라가며 조심해서 올라와. 계단이 불안정해라고 했어요. 2층에 올라가 보니 1층보다 더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여기는 사무실과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층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정민이가 여기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1층보다 먼지도 적고 라고 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가끔 와서 청소를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20년 동안 문이 잠겨 있었는데 2층 사무실에는 큰 책상이 하나 있었고 그 뒤에 커다란 금고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편지에서 언급한 그 금고였어요. 저는 저게 그 금고구나. 어떻게 열지? 라고 했어요. 금고는 다열식이었어요. 숫자, 조합을 알아야 열 수 있는 타입이었죠. 정은이가 비밀번호가 뭘까? 아빠가 어떤 숫자를 쓰셨을까? 라고 했어요. 저희는 여러 가지 숫자를 시도해 봤어요. 남편 생년월일, 제 생년월일, 아이들 생년월일. 하지만 아무것도 맞지 않았어요. 그때 정화가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을 뒤지다가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봉투에 금고 비밀번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남편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니? 정화가 태어난 날 말이야. 정화의 생년월일이었어요. 2003년 3월 15일 030315. 정은이가 다이얼을 돌려서 030315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이얼을 돌리는 순간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저희는 모두 숨을 죽이고 금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와 서류 뭉치, 그리고 작은 상자들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보니 각각 다른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봉투에는 부동산 투자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열어보니 화성시 일대의 다른 부동산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었어요. 정민이가 이거 봐요. 아빠가 이 공장 말고도 다른 땅들을 알아보셨나 봐요 라고 했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남편이 이 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봉투에는 주식 투자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20년 전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의 주식을 미리 사두었던 거예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말이죠. 정은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게 진짜라면 주식만으로도 수백억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정은은 잠깐, 이거 진짜야? 아빠가 20년 전에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신 거야? 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 번째 봉투에는 보험금 정보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20년 전에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두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보험이 있었다고? 나는 전혀 몰랐는데
라고 했어요. 보험 서류를 보니 수혜자가 저희 가족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보험금 액수는 50억 원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말을 잃었어요. 부동산 144억, 주식 수백억, 보험금 50억. 도대체 남편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두었던 건지 상상도 안 됐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봉투였어요. 아이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남편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아빠가 20년 전에 집을 떠난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빠는 도망간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아빠가 남긴 빚들은 모두 이 투자를 위한 것이었어. 물론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아빠는 확신이 있었어. 계속 읽어보니 남편이 20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노숙자로 살면서도 계속 투자를 관리하고 저희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 편지의 마지막 구부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아빠가 가장 후회하는 건 너희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거야. 정훈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정민이가 공무원이 되는 것도, 정호가 자신의 길을 찾는 것도, 정아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것도 모두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아빠는 한순간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너희들을 생각하며 이 모든 계획을 세웠어. 저희는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저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라고 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돈 앞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정호가 그런데 이 모든 걸 어떻게 나누지? 총 얼마나 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정훈이가 대충 계산해봐도 수천억은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라고 했어요. 정민이는 우선 15억 빚부터 갚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호가 갑자기 그런데 왜 똑같이 나눠야 해? 나는 아빠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고 아빠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잖아 라고 했어요. 정훈이가 뭔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히 똑같이 나눠야지라고 했지만 정호는 형은 좋겠네. 맞으라고 더 많이 가져갈 생각이지? 라고 했어요. 정민이가 야, 정호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애들아, 그러지 마.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그 돈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품고 있었어요. 정아가 오빠들 우선 차근차근 하나씩 처리해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공장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공장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저희는 모두 긴장했어요. 차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훈이가 누가 오는 거야? 여기 아는 사람이 있나? 라고 했어요. 저희는 급하게 금고 안의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공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맞나? 대한플라스틱이 여기 맞지? 또 다른 남자 목소리가 맞아. 근데 누가 먼저 와 있네. 차가 있잖아. 저희는 2층에서 1층을 내려다봤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남자가 여보세요. 누구 계세요? 라고 큰 소리로 불렀어요. 정훈이가 우리가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숨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는 2층에서 내려가서 그 남자들과 마주쳤어요. 첫 번째 남자가 안녕하세요. 혹시 이 공장 소유주분들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정훈이가 네,
그런데 누구시길래? 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저희는 대한개발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공장 부지 매입건으로 왔는데요. 저희는 모두 놀랐어요. 갑자기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나타난 거였어요. 첫 번째 남자가 이 일대가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확정되면서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정민이가 신도시 개발이 확정됐다고요? 라고 물었어요. 네. 어제 정부에서 정식 발표했습니다. 이 일대 전체가 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저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남편의 예측이 정확했던 거였어요. 첫 번째 남자가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평당 500만 원으로 제안드립니다. 500만 원. 저희가 어제 확인한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성급하게 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 부지의 진짜 가치를 알았거든요. 정은이가 죄송하지만 가족들과 상의해봐야겠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남자가 네, 그럼 명함 드릴게요.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현실이 된 거였어요. 저는 그 사람 말이 맞았구나. 정말 신도시 개발이 확정됐다니.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더 큰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20년 동안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돈 앞에서 저희 가족이 하나로 뭉쳐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공식 발표되면서 벌어지는 더 큰 변화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시련들도 말이에요. 개발업체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이틀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TV 뉴스에서 화성시 신도시 개발 계획이 공식 발표된 거였어요. 저희는 모두 거실에 모여서 뉴스를 봤어요.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화성시 일대 3만 세대 규모의 신도시 개발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에는 개발 예정 지역 지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지도에서 저희 남편 공장이 있는 위치가 바로 중심부였어요. 뉴스는 계속됐어요. 이번 개발로 인해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부지 소유주들에게는 상당한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훈이가 와, 진짜 뉴스로 나오네. 이제 정말 확실해졌다라고 했어요. 정민이는 그런데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뉴스에서 상당한 보상이라고 했는데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정화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서명수 씨 가족분들이세요? 저는 KBS 뉴스데스크 기자인데요. 오늘 신도시 개발 뉴스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는 모두 놀랐어요. 벌써 언론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기자가 계속 말했어요. 저희가 조사해보니 서명수 씨가 20년 전에 개발 예정 지역 한복판의 부지를 매입하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투자 안목이었던 것 같은데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훈이가 전화를 받아서 죄송하지만 아직 가족끼리 정리가 안 된 상태라 인터뷰는 어렵습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여러 언론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신문사, 방송사, 심지어 인터넷 뉴스까지 모두 저희 가족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이게 뭔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이미 저희 가족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20년 전 실종된 아버지, 폐공장에 1000억대 비밀 숨겨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네. 아버지가 진짜 대단하다.
나도 이런 아버지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댓글들이었어요. 저희는 갑자기 유명해진 상황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화성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도시 개발로 인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면담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가족 모두 시청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공무원은 저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서명수 씨 소유 부지가 신도시 개발의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결과 평당 8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800만 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어요. 공무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총 3,000평이니까 24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이 중심 상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추가 보상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240억 원. 저희는 정말 말을 잃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144억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공무원이 한 가지 더 말했어요. 다만 보상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각종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통 1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정민이가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빠르면 내년 말, 늦으면 후년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시청에서 나오는 길에 저희는 모두 조용했어요. 240억 원이라는 돈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정훈이가 이제 정말 확실해졌네. 아빠가 20년 전에 정말 대단한 투자를 하신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저희 가족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24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호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나누지? 240억 원을 5명이 나누면 한 명당 48억 원씩인데 정민이가 아직 갖지도 못한 돈 가지고 벌써 계산해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애들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아직 갖지도 못한 돈이잖아 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돈 분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각자 생각이 달랐어요. 정훈이가 우선 15억 빚부터 갚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라고 했어요. 정민이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똑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호가 잠깐 나는 아빠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고 아빠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이 나눠야 해? 라고 했어요. 정훈이가 뭔 소리야? 그럼 내가 더 적게 가져가겠다는 거야? 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형이 맞으라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24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정민이가 야, 정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가족인데라고 했지만 정우는 가족이면 뭐야? 돈 앞에서는 다 달라지잖아 라고 했어요. 저는 애들아, 제발 싸우지 마. 아직 갖지도 못한 돈 가지고 왜 이래? 라고 했지만 이미 갈등은 시작된 상태였어요. 정아가 오빠들 우선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때 정훈이가 그럼 이렇게 하자. 우선 각자 생각을 정리해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가족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준비한 이 돈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정말 원했던 건 뭘까요? 저희 가족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변호사입니다. 서명수 씨, 유가족분들이세요? 저희는 모두 놀랐어요. 갑자기 변호사가 찾아온 거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명수 씨, 소유 부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정훈이가 소송이요? 누가 왜 소송을 걸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20년 전 서명수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저희는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0년 전 채권자들이 나타났다니.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가진 차용증의 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고요. 정민이가 그럼 저희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일부는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정에서 결정되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수 씨가 남긴 다른 자료들이 있다면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요. 변호사가 떠나고 나서 저희는 모두 절망에 빠졌어요. 240억 원이라는 꿈 같은 돈이 갑자기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호가 망했다. 아직 갖지도 못한 돈인데 벌써 소송이라니 라고 했어요. 정훈이는 아빠가 20년 전에 정말 큰 빚을 지고 가신 거였구나 라고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문제를 예상 못했을까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남긴 편지가 생각났어요. 혹시 남편이 이런 상황에 대비한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다시 공장으로 가서 더 자세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공장으로 갔어요. 남편이 분명히 이런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두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2층 사무실에서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더 자세히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책장 뒤쪽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법적 문제 대응 방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남편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만약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채권자들이 나타났을 거야. 아빠가 예상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계속 읽어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아빠는 20년 전에 모든 채권자들과 비밀 합의를 했어. 그들이 나타나면 이 서류를 보여줘. 편지 뒤에는 여러 장의 합의서가 있었어요. 남편이 20년 전에 모든 채권자들과 미리 합의를 해둔 거였어요. 합의서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남편이 채권자들에게 20년 후 부지 개발 시 원금의 2배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금액은 총 30억 원이었어요. 240억 원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합의서 마지막에 있는 조항이었어요. 만약 부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즉, 남편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급히 아이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이 합의서를 보여줬어요. 정훈이가 와, 아빠가 정말 모든 걸 계획하셨네라고 했어요. 정민이는 그럼 우리가 받는 건 240억에서 30억만 빼면 되는 거네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해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정말 원했던 건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서 남편이 쓴 말이 생각났어요. 돈은 도구일 뿐이야. 진짜 소중한 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야. 저는 이제 알았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준비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돈이 아니라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희 가족이 어떻게 화해하고 남편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죠. 남편이 남긴 합의서를 발견한 후 저희는 다시 공장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남편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아빠가 너희들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거였어. 편지는 계속됐어요. 아빠가 20년 전에 집을 떠난 이유도 사실은 너희들 때문이었어. 아빠가 있으면 너희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 저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마음이었구나. 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은이가 아빠가 20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우리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라고 했어요. 정민이도 저도 이제 이해가 돼요. 아빠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공장을 보라고 하셨는지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20년 동안 우리 곁에 안 계셨잖아요. 그 시간은 어떻게 되돌릴 수 있어요? 저는 정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으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저는 남편이 남긴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봉투에 정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호가 편지를 열어보니 남편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정호야, 아빠가 너를 가장 걱정했어. 내가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 하지만 너는 아빠를 닮아서 예술적 재능이 있어. 그 재능을 키워서 꼭 성공하길 바란다. 편지 뒤에는 정호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호가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내 그림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남편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호가 먼저 말했어요. 형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어요.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싸우는 건 아빠가 원하신 게 아니에요. 정훈이가 나도 미안해. 내가 맞으라고 너무 권위적으로 행동했나 봐. 우리 모두 똑같은 아빠 자식인데 라고 했어요. 정민이는 우리가 왜 싸웠죠? 아빠가 20년 동안 준비하신 건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뜻이었는데 라고 했어요. 저는 애들아, 정말 다행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화해해서 라고 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아가 오빠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아빠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때 정훈이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보상금을 받으면 우선 15억 빚부터 갚고 나머지는 가족 공동 기금으로 만들자.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도와주는 거야. 정민이가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하고 싶어 하셨던 일들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했어요. 정호는 아빠가 제 예술 활동을 지원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받아서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리고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자. 그 사람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제안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동의했어요. 돈을 나누는 것보다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남편이 원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공장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오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를 보고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어머, 명수 부인이구나. 아이고, 그 애비 닮아서 다들 잘생겼네. 저희는 놀랐어요. 남편을 아는 분이 계셨던 거였어요. 할머니가 저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정말 어떻게 사셨는지를 말이에요. 너희 남편이 여기 온 지 20년이 됐어.
처음엔 정말 힘들어 보였는데 나중엔 이 동네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됐지.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여기서 일용직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줬어. 그리고 어려운 집에는 몰래 도움도 주고. 정은이가 아빠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라고 물었어요. 응. 그리고 매일 밤 이 공장에 와서 뭔가 하고 있었어. 나는 그냥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셨구나. 정민이가 아빠가 여기서 20년 동안 저희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가끔 너희들 이야기를 했어. 정은이는 공부를 잘한다고, 정민이는 착하다고, 정우는 그림을 잘 그린다고, 정아는 예쁘게 잘한다고. 정우가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럼 가끔 멀리서 너희들 보러 가기도 했어. 학교 앞에 서서 몰래 보고 오곤 했지.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울곤 했어. 저희는 모두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저희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사랑했구나라고 하며 흐느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병원에 가기 전에도 말했어. 이제 아이들한테 가야겠다고. 그리고 내 마지막 선물을 줘야겠다고. 저희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를. 할머니가 참. 그리고 이거 전해달라고 했어라고 하시며 작은 상자를 주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저희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20년 전 남편이 떠나기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 뒤에는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사랑한다.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하자. 할머니와 헤어지고 나서 저희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이 공장이 다르게 보였어요. 남편의 사랑이 가득 담긴 곳으로 말이에요. 정은이가 이 공장을 그냥 팔기는 아까운 것 같아요. 아빠의 추억이 담긴 곳인데 라고 했어요. 정민이가 그럼 여기에 아빠 기념관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요? 아빠가 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라고 제안했어요. 정우는 저는 여기서 아트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어요. 아빠가 응원해 주신 예술활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좋은 생각이야. 이 공장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만들자라고 했어요. 정아가 그리고 아빠가 말씀하신 장학금도 여기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요 라고 했어요. 몇 개월 후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신도시 개발 보상금을 받은 저희는 이 공장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1층은 남편 기념관과 장학금 사무실로, 2층은 정우의 아트 스튜디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매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어요. 정은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곳 운영을 맡았어요. 정민이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행정적인 도움을 주었고요.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정아는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지사가 되어 이곳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정말 남편이 원하셨던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가족 말이에요. 1년 후 저희는 이 문화공간에서 남편 일주기 추도식을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할머니도 오셨고 남편이 도와주셨던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장학금을 준 아이들과 부모님들도 참석해 주셨어요. 하나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명수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아이가 아저씨가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저도 나중에 아저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저희는 정말 뿌듯했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꿈꿔오신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추도식이 끝나고
저희 가족만 남았을 때 정훈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진짜 가족이요. 정민이가 그리고 아빠가 하고 싶어 하셨던 일들을 계속 이어갈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요. 정호는 아빠가 믿어주신 제 예술 활동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도 계속하고요. 저는 남편 사진에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정화가, 아빠,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정말 주고 싶었던 선물이 뭔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준비한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였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물론 남편이 곁에 없는 건 아쉽지만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남편의 사랑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남편이 남긴 폐공장에서 발견한 진짜 보물은 수천억의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니까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저희처럼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가족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예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벨 표시를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신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사랑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가족을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52살 아줌마 김순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